이해운이를 이재명이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재정 파트와 예산 파트를 나눠서 부처를 신설하면서 그 예산 파트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이를 지명한 겁니다. 이해운이는 이전의 통합인사 사례를 봐도 나라 곳간을 반대 진영 출신 인사에 맡긴 적은 없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자기가 보고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을 받았다. 이런 정말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지금 이 이해운이는 이미 이재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오로지 저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아, 내가 지난번에 탄핵반대 투쟁 나갔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변명해야 되지?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그건 뭐 당의 입장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 생각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일인데 후회한다. 근데 이자가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 1월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을 때 연단에 수차례 올랐어요. 수차례 올라서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처럼 나라를 뒤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이다. 막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당 입장을 따라서 한 번 한 것인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탄핵 반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 이재명 똘마니 대통령실은 이해운이의 탄핵 반대 활동을 충분히 검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을 했으나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봤다. 야, 이것들도 진짜 곤혹스러울 거예요. 대중집회 연단에 가서 올라가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당이다, 내란 세력이다 라고까지 했던 자의 발언을 어떻게든 별것 아닌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탄핵 반대 발언은 했으나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자기들은 봤다 이거예요. 또 이 해운이가 이재명의 포퓰리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계속해서 비판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것들의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을 할 수 있냐. 이게 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파나 국민의힘은 아이고 저거 배신했던 거 또 배신하네. 그러고 그냥 욕 몇 마디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이제 저 이해운이를 예산처 장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주장 해온 자가 이게 예산을 틀어지겠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에는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헛돈 쓰는 것보다 적은 돈 들여 정책 효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경기도 이재명이가 추진했던 재난 기본소득 정책 아예 이재명 면전에서 반박하기도 했어요. 아, 이재명이 속도 좋네. 이재명이가 1차 조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아주 이례적으로 유임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내내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했던 권오리를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이해운이를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김성식이라고 있어요. 이자도 좀 왔다 갔다 한 자인데 뭐 이자를 무슨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의장은 대통령이거든요. 부의장에 임명을 하고 이게 장관급이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른바 중도 확장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송미령이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이해운이나 김성식이가 무슨 자유파의 무슨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정통성을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저 변두리로 가서 어떻게든 저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겠다고 찔럭거리던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갖다가 장관 안기면 권오리 같은 자를 장관으로 안기면 그러면 뭐 자유파가 이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중도가 그쪽으로 갑니까?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이해운이는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3주 전에 연락이 왔다.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이건 정말 상도의 문제인데 3주 전에 연락이 왔으면
그러면 3주 전에 당 지도부에는 알려야지.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든지 이런 연락이 와서 제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라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발표될 때까지 저 이재명 똘마니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까지 딱 입을 쳐닫고 있었어요. 입만 쳐닫은 게 아닙니다. 이자가 국민의힘 이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당에 최근까지도 자신의 지역구 관련된 민원도 요청하고 또 29일 오늘입니다. 이 당원 연수회에 오세훈의 축하 영상도 부탁하고 뭐 그랬어요. 또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나서는 정말 황당한 이 행보를 했습니다. 이자는 이런 것 같아요. 아, 저것들이 나한테 장관 자리를 준다 하니까 진짜 고마운데 너무너무 좋은데 저것들이 저러다가 안 줄지도 몰라. 그러면 괜히 나 당협위원장도 날리고 장관도 못하고 나만 바보가 돼. 그러니까 진짜 발표할 때까지 꼭꼭 숨기고 있다가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협위원장 계속 하면 되고 장관 오라 그러면 발표 나오면 그때 가서 탁 집어던지고 그냥 가면 되잖아. 아마 이런 계산으로 입 꾹 쳐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이자를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현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했다. 이재명과 이해훈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와 함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활동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게 다른 당협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주진우는 이해훈이가 3주 전에 연락받고 인사검증 동의까지 다 해놓고 혹시 지명 안 될까 봐 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해훈이의 검증에 착수하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해훈이의 이미 가면은 벗겨졌지만 그 더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다 검증대에 올려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훈이가 운영하던 유튜브, 페북, 블로그는 현재 과거 게시물을 볼 수 없게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계정을 닫아버리지는 않고 열어는 놨어요. 근데 과거 게시물은 볼 수 없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 과거 게시물에 과거에 이재명이한테 퍼부었던 비난이나 또 윤어게인 행적을 어떻게든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배신도 여러 종류인데 이해훈답게 배신을 하는 거군요. 정말 지저분하고 천박한 배신입니다. 분노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해훈 폭탄입니다. 완전 폭탄이에요. 이해훈이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무슨 재주가 있는지 이회창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서 유승민이 똘만이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또 아부를 떨다가 김문수 캠프까지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 3선인데 지역구만 3번 옮겼어요. 지역구만 3번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똘마니로 이재명 품 안에 뛰어들기 전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김문수 캠프거든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우리가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 이재명이를 지지할 수는 없다. 김문수는 정직하다 뭐 이렇게 연설하고 다녔습니다. 또 올해 2월 헌재 앞 탄핵 저지 투쟁에서 마이크 잡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막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어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는 이재명이가 있는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 뭐 이렇게 연설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장관 지명을 하면 그 전에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까지는 다 걸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하냐. 개딸들과 좌파 극좌파들이 일제히 지금 분노하고 나섰어요. 와글와글 합니다. 저쪽이. 그러자 이재명이가 어이쿠 싶었는지 잽싸게 이해훈이한테 덤투기를 씌워버립니다.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과거 용납할 수 없었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제 아니 지가 이혜훈이를 지명해 놓고 이혜훈이한테 야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돌아와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혜훈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 작업은 이달 초 12월 초에 강훈식이가 직접 이혜훈이한테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의 대변인 김남준이는 초기부터 경제 관련 인적 풀에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 인적 풀에 포함이 되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 양다리를 걸쳤던 이혜훈이가 마침내 이재명이 품에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가 봐도 이게 폭탄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살아 돌아오면 뭐 장관 해주지만 네가 죽으면 할 수 없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특히 마지막 대목입니다.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의 국민의 검증이 뭐겠습니까? 개딸들의 검증이지. 네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든지 하루 종일 석고대지하고 울든지 어쨌든 개딸들로부터 검증 받고 와.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멸콩TV에서는 이재명이 종북주사파가 정말 잔인하고 잔혹하다. 저것들이 오라 그랬으니 이혜훈이가 달랑 이재명이 품으로 뛰어들었을 텐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개딸들한테 네가 용서를 받고 와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것들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란몰이 하는 건데 그런데 이혜훈이가 어쨌든 몇 번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란은 오히려 이재명 세력이 내란 세력이다 이러면서 윤어겐 하고 다녔으니까 그런 자를 지것들이 지금 데리고 와서 쓰려고 하니까 지것들이 선거 때까지 밀어붙일 내란 프레임에 혼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 이혜훈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 극좌파 또는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다른 좌파 정당들은 장관으로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권오리, 이혜훈이, 김성식이 이 뭐냐 도대체. 뭐 이런 불만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지명을 했으니까 이거 수습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이라고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이혜훈이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과거에 뭐라 그랬고 지금의 이혜훈이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라고 했건 지그들이 원하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다 사면이 되는 거네. 저는 이혜훈이가 원래도 폭탄이었고 저 이재명 품에 쫓아간 이후에도 이상한 형태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폭탄. 아이고 우리 쪽에서 제거돼서 정말 속이 시원한데 여기 폭탄들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수거하는 김에 다 수거해 가지. 자 이번에는 김병기 폭탄입니다. 이자는 이렇게 폭탄도 좀 아주 이상한 폭탄이에요. 까도 뭐 계속 터지는 폭탄 있잖아요. 김병기가 오늘 뭐 거취 표명을 한다는데 버티는 쪽으로 뭐 지금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가 계속 버티겠다고 하면은 폭탄이 제거가 안 되는 건데. 자, 어제 MBC가 또 하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강선우라고 있잖아요. 강선우 이자가 2022년 4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김경이라는 지금 시의원이래요. 민주당 시의원인데 김경이라고 뭐 방송에 찔락거리면서 가끔 출연했던 자 같은데 김경이라는 자한테 김경 외자입니다. 김경한테 돈을 1억을 받았대요. 근데 강선우가 직접 받질 않고 강선우 보좌관한테 받아서 갖고 있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게 공관위원이었거든요. 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던 김병기한테 쫓아가서 한 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녹취가 되내서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김병기 의원회관 김병기 사무실에서 김병기와 강선우가 만나서 한 얘기가 녹취가 된 거니까 김병기 비서들이 녹취한 것 같아요. 자, 2022년 4월 21일 오전 9시 반쯤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를 의원실로 불러서 고민 끝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김병기는 이미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강 의원 행동은 선뜻 믿기 어렵다. 바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사무국장한테라도 맡겨두든지 아니 공천 배제하거나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는데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서 공천을 희망하는 자들이 다 돈을 들고 오면 일단 받아놨다가 공천 줄 사람 한 건은 챙기고 공천을 안 주거나 배제하거나 컷오프 시킬 사람은 다시 다 불러서 다 돌려주면서 입막음을 잘 해야 사고가 안 난다. 그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그 관행이었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죠. 지금 김병기 말이 그겁니다. 아니 그 김경희를 공천 배제하거나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럼 김경희가 갖고 온 돈을 돌려줬어야지. 왜 그렇게 하질 않아서 사태가 이렇게 되게 됐냐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1억 이렇게 돈 받은 1억을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막 야단을 쳐요. 그러자 강선우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이 김병기가 강선우 나무라는 거 보면 뭐 묻은 거 야단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김병기의 수많은 갑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수준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김경희는 그 선거 때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당선이 돼서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있어요. 김병기는 하여튼 김경 그분에 대해서 공관위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텐데 하여튼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버린 것이다. 왜 그런 사람 돈을 받고 왜 또 돌려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강선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둘이가 대화한 다음 날 4월 22일 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침내 김경을 강선우 지역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희 입장에서는 폭로할 일이 없어진 거지. 통상적으로는 공천에 떨어졌는데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폭로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김경희는 공천을 받았으니까 폭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김병기 비서들이 녹취해서 알려진 것 같아요. 강선우 측은 이제 이런 MBC 보도가 있자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너무 놀라서 즉시 공관위 간사 김병기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하고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 그랬고 김병기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김병기하고 그 강선우가 한 대화 내용은 좀 더 리얼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드리면 김병기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냐. 돈에 대한 얘기는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 내가 뭐라고 액션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일이 커진다. 그러자 강선우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김병기가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 그래 놓고 나서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냐. 마치 일벌백계 하듯이 해놓고 난 그 다음날 단수 추천을 받았어. 그러면 김병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날 단수 추천을 받았다면 김병기보다 센 누군가가 작업을 했다는 뜻이지. 그 센 누군가를 밝혀내야 됩니다. 주진우는 이미 공천 금품 수수가 범죄로 성립됐다. 범죄 현장이 녹음됐다.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강유정이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강선우 지역구가 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서 구청장 했던 김태우 우리 수사관 있죠? 김태우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그리고 김경 이 세 사람을 특가법상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강선우와 김병기 그리고 김경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김경이 2022년 4월경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강선우 측 보좌관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강선우 측은 이를 보관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이자 공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 김병기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21일경 강선우로부터 1억 원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적법하게 고발하거나 공천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경이 신속히 단수 공천을 받았으므로 김병기는 당의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발장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자 강선우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녹취에 나오는 1억 원을 받아서 보관 중이었던 보좌관은 뭐라고 그러냐?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변 드릴 게 없다. 모르는 일이다. 대체는 모르는 일이야. 또 녹취에 나오는 김경이라고 있잖아요. 이자는 뭐라 그러냐?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오선하고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강선우하고 김병기가 나눈 이 대화는 뭐야 그러면? 돈을 줬다는 김경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돈을 받아서 1억을 보관했다는 보좌관도 자기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김병기하고 강선우는 그 모르는 일을 가지고서 서로 두 차례나 만나서 질책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강선우는 제발 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수사 당해봐야 알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서도 그냥 모르는 일이라고 해봐. 어떻게 되나. 제가 지금 흥분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아시는 분들은 뭐 대략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 당무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 단계 사태, 한동훈 가족 일당들의 단계 사태, 당무위원회는 뭐 아닐 가능성,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아닐 가능성은 0%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그 가족 일당들이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들을 올렸나, 먼저 그거부터 제가 전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37건의 게시물이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여기 그 비속어는 XX로 하겠습니다.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음 단두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77건의 게시물이 있는데, 확인이 됐는데,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경호에 대해서는 66건의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확인이 됐는데,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정점식, 당시 사무총장이었는데 결국 한동훈이한테 잘렸죠. 43건의 댓글이 확인됐는데, 무능한 점돌 정식, 무능한 정돌 점식, XX야, 빨리 꺼져, 퇴. 황우여에 대해서 15건의 댓글, 한동훈과 그 가족 일당들의 댓글이 확인이 됐는데, 황우여 XX야, 황우여 개 XX야. 용산의 한 자리 높은 XX가 욕심부리지 마. 늙은 XX가 욕심부리지 마. 나경원 8건이 있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댓글은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립시다. 원희룡에 대해서 5건의 댓글이 와 있는데,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 이런 댓글들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에게 직접 10개의 질문을 당에 등록되어 있는 한동훈의 휴대폰 전화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메일로 해달라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10개의 질문은 어떤 거냐? 1.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본인이 직접 생성하셨습니까? 2. 해당 계정으로 2024년 5월부터 11월 사이 댓글을 직접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최영옥, 진형구가 본인의 가족 실명입니까? 4. 해당 게시글들이 당원 게시판 운영정책, 욕설, 비서고, 도배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5. 게시판 운영 정책상 1인 하루 댓글 3개로 제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6. 위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7.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경 대량 삭제가 있었는데 이 삭제를, 이 댓글 삭제입니다. 이 삭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셨습니까? 8.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9. 본인과 가족들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10. 본인과 가족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 차원의 질문 10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맨 밑에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요로 먼저 답변하신 후 필요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2025년 12월 30 어제입니다. 오전 10시까지 당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한 질문서까지 보내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어제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발표를 한 겁니다. 한동훈은 일반 당원 신분이지만 당무감사위 규정제 9조 7호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해당되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윤리위가 지금 운영되지 않은, 윤리위원장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명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조사 요청을 기다릴 경우에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한동훈과 진은정은 한동훈의 아내죠. 두 명의의 댓글은 이미 댓글 99% 이상이 삭제되었고 관련 계정 명의자 4명이 동시에 탈당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위 조사 요청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음. 당직에 있다가 물러났다고 당무위가 조사도 못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과 가족 일당들의 단계 사태 핵심 증거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IP 주소 2개가 한동훈 본인 또는 가족의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와 관련해서 당무위는 강제적 조사 권한은 없다. 그러나 동일 IP 2개에서 87.6%의 댓글이 작성됐고 이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에서 4개 계정 한동훈, 진은정, 최영옥, 진영구 이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 강남구 병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동명이인이 한동훈 측의 주장대로 동명이인이 이 모든 조건을 우연히 공유할 확률은 사실상 0%라고 본다. 그래서 한동훈과 그 가족 일당들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단순히 IP만 같은 게 아니라 IP가 같고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같고 거주 선거구가 같고 탈당 시점도 4일 동안 집중돼 있다. 이 모든 정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여기까지지만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최영옥, 진영구가 한동훈의 가족이라는 것은 한동훈이 별도로 부인하지 않아왔다. 아까 제가 전해드린 피조사인 질의, 한동훈이한테 질의한 것 중에도 질문을 넣었는데 예 또는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데도 역시 답변이 없었다. 이것은 이들이 한동훈의 가족임을 한동훈이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널A 보도 당시에 전수조사가 1068건인데 현재 1631건과 563건이 차이가 난다는 대목과 관련해서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동훈이 당시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563건의 누락은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의 댓글 삭제분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떠들어댄 숫자나 열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대량 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명의의 650건 중에 646건, 99.4%, 진은정 명의의 160건 전체 100%가 삭제됐다. 이런 대량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또 2024년 12월에 1년 전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법률 의견서는 형식상 국민의힘의 의견서인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당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발인 한동훈과 그 가족 일당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당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이상한 논리로 이 경찰에 제출된 법률 의견서가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당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68회의 글 도배, 116건의 욕설, 이런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해서는 마땅히 게시판 관리자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원 게시판 실무관리자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자인 당시 한동훈의 책임을 매우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통상 이 드루킹 사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비교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무위원회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적 규모는 드루킹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질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드루킹 사건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심각하다. 이 한동훈과 가족 단계 사건은 당 대표와 그 가족 또는 측근이 가족 명의를 도용해서 당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당심을 왜곡해 외부 언론 매체를 통해 이를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범죄일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 환영하겠다. 팩트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익명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 표명도 못하냐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견 표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 인조잔디 깔아놓고 진짜 풀인 척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 당원 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이다. 당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서 당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여러 풀뿌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풀뿌리 대신에 인조잔디 깔아놓고 이게 진짜 잔디라고 속인 사건이다.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풀뿌리라고 속인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신뢰를 배반하게 됐고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게 됐고 바로 이런 행위를 당대표와 그 가족들이 직접 했다면 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이 직접 승부 조작을 한 것과 똑같다. 우리는 의견 표명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문제는 한 명이 6명인 척한 것,
의견 표명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본인 계정으로 하루 3개씩 댓글을 달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2개 IP에서 10개 계정을 사용해 1328건의 댓글을 작성하고 마치 다수의 당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이것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다. 한동훈이 진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썼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썼다고도 하지 않고 가족 실명인지 묻는 질문에도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표명된 의견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표명하는 방식의 왜곡을 문제 삼는 것이다. 투표장에서 자유롭게 투표도 못하냐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가 항변하는데 본인이 투표를 한 번 하고 나오면 상관없다. 국민의힘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찍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본인이 한 번만 투표하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가족 명의로 6번 투표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장에 풀뿌리 대신에 인조잔디 깔아놓고 이게 진짜 잔디라고 당원들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특히 한동훈은 당시 당대표로서 이 공론장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조작된 당원 게시판을 외부 언론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해서 조작 여론을 유통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와 언론의 유착 수단으로 당원 게시판이 소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 당무감사위원회의 판단, 본위원회의 조사 결과 동일 휴대전화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춰보면 한동훈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하고 그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이는 당원규정 제2조 성실 의무,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에 해당하며 한동훈은 당시 당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당무감사위 규정 제15조에 따른 징계 권고 의결은 현직 당직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는 한동훈의 징계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만이 전권을 갖고 있다. 이에 본위원회는 징계 권고안, 한동훈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의결하지 아니하고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였다. 징계 여부 및 그 수준에 관한 판단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보유한 중앙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제5호에 따라 직접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란다. 자, 당무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를 거의 전체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당원에 불과한 한동훈을 당무위원회가 징계 권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보고하고 윤리위원회가 처리해달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당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이 심각한 해당 행위, 이적 행위와 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는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2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윤리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한동훈과 그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심의해서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그것도 당원 게시판을 관리해야 될 최종적 책임이 있는 당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 방해를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당계 사태 제명 처리하고 수사 의뢰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혜훈이를 직내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직내괴. 직은 직장 내. 직내니까 직장 내. 괴는 괴물이 아니고 괴롭힘의 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걸 직내괴라고 부릅니다. 자, 이혜훈이가 제가 어제 논평하면서 이혜훈 측에서 뭐 하고 싶다 이따위 황당한 얘기를 해서 야, 이혜훈이가 사과하려면 직접 해야지 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아니 이것이 고성구 TV를 보나 봐요. 하루 만에 이혜훈이가 인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을 밝혔어요. 연락처를 알게 되면 직접 사과할 의향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것들이 8년간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이 혜훈이는 오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1월 1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답니다. 이혜훈이가 계속 대가리 숙이면서 다니죠. 그러자 이재명 똘마니들이 인사청문회 전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 일단 청문회에서 이혜훈이가 직접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임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자가 설명을 하면서 사적 대화나 태도 문제까지 사전에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랬는데 그거 이제 알았잖아. 오케이 좋아. 뭐 사적 대화나 태도 문제까지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운 거고 오케이.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뭔 소리야. 뭔 청문회까지 기다려. 이것들도 뒤늦게 이혜훈이가 도대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겠네 이것들아. 뭐 다시 살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혜훈이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큰 상처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8년이나 지나서. 그런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가 폭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 개 하면은 좀 이게 가려지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폭로를 할 것 같은데 좀 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로는 이겁니다. 이혜훈 밑에서 일했던 A라는 사람이 이건 인턴 직원도 아닙니다. 직접 보좌진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선 당시에 이혜훈이가 연락을 했다. 집에 있는 프린트 기기가 고장났으니 고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이혜훈이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갔는데 이혜훈의 남편이 있었다. 그 남편이 헤드폰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고치기는 고치면서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저 사람이 고치면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근데 이 이혜훈의 남편은 이 보좌직원 A라는 사람이 와서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를 고치고 있는 도중에 A를 보고 A라는 사람을 보고 목례만 한 번 한 뒤에 계속 피아노를 쳤다. 이 사람 피아니스트예요? 아니 피아니스트라면 연주를 앞두고 집에서 맹렬히 연습한다는 게 이해가 돼. 피아니스트인가? 그거 잘 모르겠네. 또 다른 전직 보좌관 B 씨는 아유 이혜훈이가 뭐 폭언해 고성해 이거는 뭐 늘 겪던 일이야 하면서
어제 녹취 나왔던 거 있죠. 야 인턴한테 6개월 된 인턴한테 야 너 내가 정말 너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거 이렇게 막 악에 바친 괴성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그렇지. 뭐 정치 잘 모르는 그 인턴한테 야야 소리 지를 정도면 좀 몇 년씩 정치판에 있었던 비서관 보좌관들한테는 더한 소리를 했겠지.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24시간 새벽에 모니터링 했어요. 병적으로 자다 깨서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도 많이 나고 뭐 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건강까지 악화됐다고? 이해운이의 갑질에 거의 24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다는 건데 이해운이 측은 이런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갑자기 왜 웃음이 나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에라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이해운이는 장관은커녕 정치권에서 또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던 이해운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강선우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이해운의 갑질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은 물론 녹취를 함께 들었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조차 되진 않는다. 이해운의 사퇴를 촉구한다. 그는 장관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보좌진협의회가 이렇게 열거합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 보좌진 주식 계좌를 빌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맡기고 공천 헌금까지 받게 한 강선우, 보좌진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는 장경태, 보좌진에 대한 온갖 갑질도 모자라 취업 방해까지 일삼은 김병기, 그리고 이해운. 보좌진은 늘 약자였다. 여기에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이해운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전력이 있는 자가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 문화를 책임져야 할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해훈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인턴 보좌관을 향해 인격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직 내 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해훈이가 얼마나 버틸지 또 이재명이가 얼마나 버텨줄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얼마나 버티면서 같이 찌그러질지. 네, 이 얼빠진 오세훈이 대권 주자 못된 이유가 있다. 오세훈이가 뭐 신년이랍시고 뭐 또 주절주절 입을 열었어요. 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보수 세력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우리 윤어게인 청년들, 계엄은 합법적이었고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전부 다 해당 행위에 준하는 수준, 그러니까 내란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오세훈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페북에서 오세훈을 직격했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책, 분열의 언어만으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지도부는 당원의 총의를 모아 최선을 다하고 처절하게 분투하고 있다.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 또 장해찬 부원장은 페북에서 오세훈 일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00만 당원 다수의 목소리 큰 소수로 치부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당대표나 당 대권주자 될 수 없다.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왜 대선 주자 지지율은 바닥인지 겸허한 자기 성찰부터 하라.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오세훈이까지 포함된 온갖 이런 공격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선거를 생각하고 선거 승리만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자강 후연대. 국민만 보고 당당하게 나가면 선거 승리가 뒤따라온다. 이것이 오세훈 따위의 기회주의자 배신자들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흔들림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북주사파들을 보면 전부 꼬리들로 보여요.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꼬리. 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가 몸통일까요? 꼬리일까요? 그건 필요하면 언제든지 쳐내는 꼬리에 불과합니다. 정청래는 어떨까요? 얼른 쳐내고 싶은 꼬리일지 모르죠. 김현진은 어떨까요? 저는 이재명이가 막판까지 몰리면 김현지도 정말 가차없이 잘라내는 꼬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떨까요? 이재명이는 그럼 몸통이나 대가리에 해당될까요? 순회. 에이, 아니죠.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도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꼬리에 불과할 겁니다. 시진핑이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도 꼬리에 불과해요. 이 종북주사파들이 완전히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수령론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수령론은 간단해요. 머리, 순회, 대가리 요거 하나만 남겨놓으면 팔다리 얼마든지 잘라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북한의 수령론만이 아니라 공산당이 그래요. 공산당이. 공산당만 건재하면 언제든지 다시 재개하고 다시 혁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산당에서도 일반 당원들이겠습니까? 결국은 당석이죠. 이 공산당들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꼬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총리랍시가 껐떡대고 지금은 뭐 당대표랍시가 껐떡대지만 니가들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꼬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말로가 그래도 덜 비참해질 것이다. 이재명이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북주사파들 보면 꼬리들이 너무 많아. 김병기 꼬리, 이해웅 꼬리 저는 다 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기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병기 아내한테 법인카드 상납했던 조진희라는 자가 동작구 부의장 했었다 그랬죠. 이 조진희 이자는 2022년에 단수공천돼서 구의원에 당선되고 부의장까지 됐는데 이자가 단수공천 됐을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역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때 조합원을 공갈하고 조합 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자를 단수 공천을 했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9월에 선거 끝나고 한 1년 반쯤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자도 김병기가 단수 공천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지그들끼리 쪼물락거리는 일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김병기 지역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좌파 것들이 국회의원 하는 지역은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 먹이사슬이니까. 그런데 왜 이 김병기 지역에서 유독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불거졌을까? 왜 탄원서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2020년 동작구 의회 의장 다툼에서 시발됐다는 보도입니다. 의장 자리가 꽤 큰 자리인가 봐요. 어쨌든 부의장도 뭐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의장이면 더 한도가 큰 법인카드도 들고 다니겠죠. 또 그 구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의장이 갖겠죠. 제법 큰 자리입니다. 지역에서는. 2020년 6월입니다. 김병기의 측근으로 단수 추천 공천받아가지고 당선된 조진희라는 자. 이 자가 그 2년 후 의장은 국회의원도 국회도 2년씩 하잖아요.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하듯이 구의회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2020년에 당선돼서 2022년에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어요. 보통은 의장은 지들끼리도 다선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초선인 조진희가 김병기 지원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 서울시당 명의로 조진희의 의장 당선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서 초선인 조진희가 김병기 백만 믿고서 구의장이 되니까 같은 구의원이었던 A와 B 두 사람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조진희를 탄핵해버렸어요.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의장직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조진희가 혈액정지 가처분을 내갖고서 또 그게 인용이 돼갖고서 다시 복귀가 됐다가 재차 불신임 됐어요. 이런 막 두 번, 세 번씩 막 밀어 당기고 끌어내리고 하는 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A와 B라는 사람은 원래 민주당 구의원이었는데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이유로 제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연임에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조진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안에서도 지역구를 바꿔서 공천을 받아서 부의장이 됐는데 이 조진희가 김병기 아내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상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지역구 부의장이 뭐가 아쉽다고 지역구 아무리 국회의원이 무섭긴 하지만 그 아내한테 지 법인카드를 줘. 그 카드 갖고서 몇 번 밥은 살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이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 조진희라는 자는 김병기 아니면 구의원도 해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가신에 해당되는 자니까 뭐 그냥 상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제명된 이 A와 B라는 민주당 출신의 구의원이었던 사람이 2023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앞으로 김병기의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 이런 탄원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또 2024년 총선을 둘러싼 또 다른 진흙탕 싸움이 또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병기 지역구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던 C라는 사람, 이 C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쟁자인 김병기가 자신을 컷오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A와 B라는 사람한테 탄원서를 쓰게 하고 이 탄원서를 김병기한테 갖다 주면 묵살당할 테니까 그 옆에 지역인 동작을의 이수진이라는 당시 현역 의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이가 이재명 당대표님께라고 하는 탄원서를 당대표실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 며칠 후에 이 김병기에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C라는 사람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또 그 사이에 벌어졌나? 며칠 사이에.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같은 동작에 갑은 김병기, 을은 이수진이었거든요. 이수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의 탄원서를 민주당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이한테 갖다 줬는데 이재명이가 이걸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김현지가 당시 이재명이 당대표할 때 보좌관이었잖아요. 그 김현지가 여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실에 접수된 탄원서는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김병기에게 건네줬다. 내부 제보자 입막음 좀 하라고 알려준 꼴이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하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밖에 없다. 여기서 김현지가 약방의 감초처럼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 이 수진이는 당시 컷오프돼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틀 후에 CBS 유튜브에 나와서 그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넘겼다. 이재명이가 대표로 있는 당 대표실에 넘겼다. 근데 탄원서 속에 있는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공관위 검증위원장이었다. 이수진은 당시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탄원서를 보내라 지시했고, 그리고 그 보좌진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보고를 나한테 해왔다. 그러니까 탄원서가 김현지한테 전달된 거예요. 보통 탄원서는 의원이 직접 받지 않습니다.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받아요. 제일 센 보좌관이 받죠. 김현지가 그걸 받았다라고 이수진의 보좌진이 자기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실에 그 후에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이 탄원서가 당 윤리감사관실을 거쳐서 검증위원장이던 당사자 김병기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가 줬겠어요? 김현지가 이 탄원서를 받았다면 통상적인 절차는 어떤 거냐면 지가 모시는 의원 이재명이죠. 이재명이한테 이런 탄원서가 왔습니다 하고 탄원서를 내용을 압축해서 보고하면서 원본을 줘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의논하든지 또는 야 이거 그 김병기한테 갖다 주고 입막음 좀 잘하라 그래라 라든지 뭐 이런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윤리감찰관실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라 라든지, 또는 이재명이가 그런 지시를 안 했다면 김현지가 이거 윤리감찰관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하여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재명이하고 김현지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심전심 잘 통하는 사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의원실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해당 의원실의 의원이 모르고서는 이렇게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 당시에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이 정도 상황에서 김병기가 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수진이라는 자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게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부담 또는 김현지 리스크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주사파들이 제일 잘 쓰는 그 상투적인 수법,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병기도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스스로 꼬리를 잘라서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저항하면 잘린다. 그러면 마지막 구명줄도 없다. 첫 번째 정론일침, 꼬리 김병기도 잘린다. 저는 잘린다고 생각하지만 제목은 잘리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거의 몸통과 같았던 김병기도 꼬리에 불과해지는 상황인데, 어디 잠깐 코스프레 하려고 옆에 찍 개꼬리 갖고 왔다가 이걸 뭘 그렇게 애지중지 하겠어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털어내겠죠. 이 해운이도 저는 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한국말 못 알아듣냐? 야, IQ 한 자리야? 내가 널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녹취록은 이제 뭐 SNS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관련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 사무처 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정당 사무처 관계자들이 인증하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야, 저 정도 소리 치는 거, 아니 국회에서 뭐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제가 국회 자체를 아예 안 가지만
뭐 10여 년 전에 가끔 국회 회관을 가야만 될 일이 있었을 때 뭐 제가 뭐 언론 인터뷰 때문에 회관실에서 인터뷰하자고 약속 잡고 가거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보면 이제 회관실은 여름에는 뭐 문 열어놓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문이 닫혀 있는데 조용해요. 뭐 적막하다고 할 수 있죠. 가다 보면 갑자기 이쪽 방에서 야! 하는 소리가 들려. 그 의원이 보좌진 깨는 소리예요. 좀 더 가다 보면 또 저쪽 방에서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들려요. 국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소리치는 거야 국회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공감이 되네요. 여기서 저 청와대까지 간 여자분은 아주 유명했다. 그런 분들 청와대나 이런 데서 데리고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지금 청와대에 간 여자가 누구지? 뉴스에 나와서 이해운 갑질을 평론한 전 의원, 그 참 웃긴다. 그 사람도 21대 때 갑질 양대 산맥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해운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강선우가 특별한 게 아니고 김병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저 종북 주사파 배지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쪽팔리는 얘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이해운이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회의원 3선이니까 12년 해먹었잖아요. 그런데 보좌진들이 자주 바뀌기로 유명한 방이었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이해운이 밑에서 잠깐이라도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9명, 4급 보좌관부터 저 9급 비서 그리고 인턴까지 포함하면 한 10명쯤 되는데 이게 아마 수백 명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해운이의 폭언과 고성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네. 소리치는 녹취 파일을 듣자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는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소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운이는 싫어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친한 그런 사람과 소통하는 사실을 알고 이해운이가 전화를 해서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면서 연락하지 말랬는데 왜 하느냐? 내 통하는 거냐? 돈 얼마나 받은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다. 이해운이하고 하루에 3, 4통씩 전화를 했는데 언론 보도가 뜻대로 수정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화를 냈다. 아니 이것들은 지것들이 잘하면 되는데 지것들이 사고 쳐놓고 난 다음에 보좌진들 들들 볶아. 야, 그 기사 못 나오게 해. 아, 그 기사 그 단어 좀 못 쓰게 해. 좀 이렇게 좀 바꾸게 해. 죄 없는 보좌진들이 그 바람에 그 기사 쓴 기자 그 위에 있는 부장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고 술 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들 해요. 제가 어제 아니 이해운이 남편은 피아니스트인지 궁금하다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지 아내 밑에서 일하는 국회 공무원이 왔는데 계속 헤드폰 쓰고 피아노를 치고 있지? 그러니까 세계 공연을 앞둔 피아니스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운이 밑에서 일하다가 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다음 직장도 대체로 국회에서 구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몇 달씩 직장 구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해운이의 아들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는데 이제 뭐 국내에 들어올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가서 애들 데리고 와라. 픽업 시키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왜 이재명이가 이해운이를 픽했는지 이해가 돼. 그 조명현 그
종현님의 그 제보에 보면 무슨 이재명이가 쓰는 무슨 샴푸 사러 그 경기도 수원에서 압구정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노네. 이런 뜻이죠. 끼리끼리 노네. 유유상종. 그런가 하면 이혜훈이가 2016년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의 방미 특사단으로 방문할 때 이코노미석을 준비했는데 이걸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당에 아주 거세게 항의했다 그래요. 하긴 이코노미석은 너무 좁아서 좀 불편하긴 했겠네. 그런데 이자가 지가 하도 이렇게 갑질들을 해대니까 지도 알 거예요. 보좌관이나 비서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무슨 짓을 했냐. 그 밑에 보좌관 비서관들을 서로 상호 감시하게 따로따로 불러서 지시들을 합니다. 운전 담당 비서가 차량 운행 비용 지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라. 고 다른 직원한테 지시를 해요. 또 야, 저 사급 보좌관이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이런 거 다 보고하라고 그 하급 직원한테 또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 하급 직원이 이혜훈이의 지시를 받고 다른 보좌진과 상의를 했어요. 이런 거 의원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영감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상의를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혜훈이 성질에 지가 지시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만뒀겠어요? 이런 그야말로 북한의 5호 담당제 두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이 수준으로 이 9명의 보좌진들을 닥달들을 해댔다는 이 폭로에 대해서 이혜훈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자가 그런데 2014년 1월에 선거용으로 책을 한 권 냈어요. 책 제목이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지가 정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센 사람의 특권과 반칙과 횡포를 막아내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혜훈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써놔요. 갑질을 뿌리 뽑는 게 정치의 사명이다. 선진국, 후진국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힘센 사람의 특권과 반칙과 횡포를 막아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다. 힘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이혜훈이가 정치하는 이유다. 이거 지같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고 표리부동이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명은 했지. 저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지. 근데 폭로하는 거 들어보면 저것들도 너 황당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당 핵심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이 체면을 살려준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혜훈이 사안은 뭐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 아니잖아. 뭐 폭언이 있었다 그건데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박지원이는 이자는 저 차기 국회의장을 또 노리고 있어요. 딴에. 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거지 지금 박지원이는.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 주면 어떨까?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은 갑질을 인정해 주는 통합입니다. 폭언과 언어폭력을 인정해 주는 통합입니다. 박지원이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그 온갖 흉악한 폭언을 친형수한테 해댄 이재명이 또 대통령으로 만드는 정당이잖아. 강훈식이는 검증이 잘 돼서 이번 도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김어준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햇소리를 해댔어요. 박수현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죠. 공식 입장을 말하기가 적절치가 않다.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너네가. 이게 좀 장관 지명자야. 근데 공식 입장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너희들 집권당 맞아? 진성준이 원내대표 출마를 지금 했는데 솔직히 잘한 인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장철민이 이 보좌관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이라 좀 더 실감이 됐을 거예요.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다.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혜훈이는 이미 잘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이를 뭐하러 저것들이 끝까지 엄호하겠어요. 빌려 쓰려고 했던 꼴에 불과한데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를 것도 없어.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혜훈이는 뭐라고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보좌진들에게 사과하겠다. 직접. 이혜훈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혜훈이의 갑질과 언어폭력을 폭로한 보좌진이 이제 3명인데 이 3사람 모두 사과 안 받아 우리. 너 같은 거한테 우리가 사과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 같은 거는 사과할 자격도 없어. 이런 뜻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걸러내고 있는데 이번에 도대체 어떤 자가 이혜훈이를 이재명이 귀에다가 속삭속삭 했을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몰랐던 것 같거든요. 누가 이재명이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했을까? 김종인이었다는 설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혜훈이를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을 했잖아요. 그 직후에 김종인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방송에, 언론에 튀어나와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옹색하게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순간의 선택.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잘 됐어요. 저게 계속해서 자유파로 위장하면서 연단에 서서 마이크 들고 그랬으면 이전에 이혜훈이가 했던 수많은 배신, 갑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와 이혜훈 잘한다 이혜훈 잘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순진한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쏙지 맙시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